인도네시아의 국회가 무너지고 네팔의 대통령이 도망쳤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 수된 해적 깃발이 휘날렸죠. 이 기득권은 무너지고 청년들은 거리에서 세상을 새로 썼습니다. 혼돈이 곧 일상이 되었고 세계는 불타는 듯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단 한 나라만이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폭동 대신 논의, 파괴 대신 설계, 그들은 총 대신 데이터, 외침 대신 시스템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국제회의장 천장을 울리며 선언되었습니다. 이 모델을 세계 표준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혁명 없이 세상을 바꾼 단 하나의 나라, 세계시원 전 세계가 묻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이 시대의 혼돈을 지배한 걸까요? 그리고 왜 그 이름이 한국이었을까요? 긴급입니다. 네팔 정부가 붕괴했습니다. 대통령은 군헬기로 도피했고 총리는 사임했습니다. 국회의사당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일주일 전 인도네시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회 앞에 해적 깃발이 걸렸고 청년들이 의사당을 점거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어제 군정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입니다. 30일입니다. 단 30일 만에 세 개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쓰다 멈췄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의 중심엔 지세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마커스 하딘입니다. 전 CIA 전략 분석관이었죠. 20년 넘게 전쟁과 쿠데타를 분석했습니다. 하버드에서 국제안보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동남아와 아프리카의 위기 현장을 수없이 봤습니다. 저는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사람입니다.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시작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수당 부패가 SNS로 폭로됐죠. 금액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은 굶주리는데 의원들은 호화 생활을 했다는 겁니까?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만 명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기를 내렸습니다. 대신 해적 깃발을 걸었습니다. 만화 캐릭터의 깃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은 진짜 혁명가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모니터로 봤습니다. 처음엔 일시적 소요라고 생각했죠. 정부가 진압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청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모였습니다. SNS는 실시간으로 현장을 중계했습니다. 해시태그가 확산됐습니다. 해적 깃발 사진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일주일 후 네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SNS를 차단했다는 겁니다. 왜 차단했습니까? 인도네시아 사태가 번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이건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청년들은 더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카트만두 거리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국회, 대법원, 대통령 관저까지 모든 게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군병력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청년들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아니, 버틴 게 아니었습니다. 싸운 겁니다. 맨손으로 군인들과 맞섰습니다.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은 부상자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상당한 청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라다. 총리가 사임했습니다.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정부가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저는 현장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체제가 이렇게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말입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였습니다. 전력난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국민들은 하루에 몇 시간밖에 전기를 쓸 수 없었습니다. 항해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작은 규모였죠. 그런데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왜 폭발했습니까? 인도네시아와 네팔의 소식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해적 깃발이 희망의 상징이 됐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청년들도 똑같은 깃발을 들었습니다. 시위는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수도 의회가 점거됐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군정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의회 건물 위에 해적 깃발이 휘날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 개의 나라, 서로 다른 대륙,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국제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BBC, CNN, 알자지라 모두 긴급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단 30일 만에 세 개의 정권이 무너졌다. 혼란의 중심엔 해적 깃발을 든 지세대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석에 나섰습니다. 사회학자, 정치학자, 군사 전문가 모두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화면 속 불길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세상이 다시 쓰이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폭동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젊은 피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의 질문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다음은 어디인가? 유엔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팔로 가라는 지시였죠. 제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혼란의 중심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 저는 즉시 짐을 쌌습니다. 노트북,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방탄조끼 한 벌. 전쟁터에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공항 건물 벽이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천장 일부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입국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직원도 승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공항이 이 정도라면 시내는 어떻습니까?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운전만 했죠.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불타버린 건물들, 깨진 유리창들, 거리 곳곳에 쌓인 잔해들. 도시 전체가 전쟁터였습니다. 아니, 전쟁터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여기엔 전선도 없고 규칙도 없었으니까요.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그 광경을 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기둥만 남아 있었고 벽은 검은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붉은 연기가 아직도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일주일 전까지 작동하던 국회였다는 게 말입니다. 잔해 사이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해적 깃발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통역사를 대동했습니다.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한 여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7살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여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린 어른들의 세계에 질렸어요. 그 말이 제 귀에 총성처럼 울렸습니다. 질렸다고요? 그래서 나라를 불태웠다는 겁니까? 저는 더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여학생은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요. 새로운 나라를. 저는 그 눈빛을 봤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다른 청년들도 인터뷰했습니다. 20살 남학생은 말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우릴 무시했어요. SNS를 차단했죠. 그래서 우린 거리로 나왔습니다. 22살 여학생은 말했습니다. 우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미래가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말을 녹음했습니다. 메모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떨리는 겁니까? 저는 분석관입니다. 감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 제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부상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복도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침대마다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총상, 화상, 골절. 대부분 청년들이었습니다. 한 청년은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웃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프죠. 그런데 우린 이겼어요.
이겼다고요? 다리에 총을 맞고도 이겼다고 말합니까? 뭘 이겼습니까? 청년은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써야 합니까? 정권이 무너졌다. 청년들이 승리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거리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나라 위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마쳤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네팔 정권 붕괴 현장 분석. 그런데 그건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기록도 아니었습니다. 유서였습니다. 낡은 세계의 유서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질서는 무너졌다. 하지만 새로운 질서는 태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격하고 있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네팔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각국의 현장 분석관들이 모였죠. 프랑스, 페루,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저까지. 모두 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혼란, 폭동, 붕괴. 청년들의 분노가 통제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 담당관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파리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해적 깃발이 등장했고 청년층의 과격화가 심각합니다. 페루 담당관이 이었습니다. 리마 시내 주요 건물들이 점거됐습니다. 경찰력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남아공 담당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하네스버그 전역에서 동시다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군병력 투입을 검토 중입니다. 저는 화면 속 데이터를 봤습니다. 전 세계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그래프만 평평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폭등 곡선을 그렸는데 그 나라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나라는 뭡니까? 담당자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시위 발생 건수, 폭력 지표, 정부 신뢰도. 모든 수치가 다른 나라들과 달랐습니다. 아니, 정반대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담당관은 파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특이 케이스입니다. 동일한 세대, 동일한 불만이 있는데도 혼란은 없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한국에도 지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취업난, 주거 문제, 정치 불신. 다른 나라와 똑같았죠. 그런데 그들은 거리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갔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불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스템을 켰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었습니다. 서울시 청년 정책 플랫폼.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가 실시간으로 응답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공공 데이터 공개율이 98%라고요? 시민들이 정부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민원 예측 시스템. 불만이 폭발하기 전에 미리 감지해서 해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통계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노를 막지 않았습니다. 관리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습니다. 사회 신뢰도, 디지털 대응력, 정책 반응 속도. 한국은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제도 내 변화 추진 비율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청년들은 제도를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제도 밖에서 싸웠죠. 그런데 한국 청년들은 제도 안에서 싸웠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겁니까? 저는 한국 현대사를 검색했습니다. 전쟁, 독재, 경제위기, 전염병.
이 나라도 수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협력으로 극복했습니다. 그 경험이 시스템이 됐고 시스템이 문화가 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이 불타는 와중에도 한국은 불을 켰습니다. 혁명이 아닌 관리, 혼란 대신 질서. 이건 새로운 언어였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배운 모든 이론과 달랐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현장 조사는 가능합니까? 동료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요? 거기는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가 무너지는데 한 나라만 서 있다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아니, 문제가 아니라 해답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한국 예외 사례 분석 필요성이었습니다. 이틀 후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출발일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혼란의 시대에 질서를 유지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입니까? 통제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입니까? 저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아래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그곳으로 간다. 진짜 질서를 보기 위해.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다른 세계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 조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완벽했고 직원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팔 공항의 잔해가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본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서울 시내로 가자고 했죠. 창밖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깨끗한 도로, 정돈된 건물들, 질서 있게 움직이는 차량들. 불탄 건물도 없고 깨진 유리창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나라입니까?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거리로 나갔습니다. 관찰이 제 일이니까요. 강남역 근처였습니다. 청년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펴놓고 뭔가를 토론하고 있었죠. 저는 가까이 다가가 들었습니다. 정책 이야기였습니다.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달랐습니다.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시청에 제출하면 어떨까요? 다른 청년이 답했습니다. 좋아요. 공공 플랫폼에 올리고 서명을 받아봅시다. 그들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해적 깃발도 없었고 구호도 없었습니다. 대신 데이터와 제안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독재입니까? 통제된 사회입니까? 아니면 진화된 민주주의입니까? 저는 답을 찾기 위해 정부청사로 향했습니다. 청년정책국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청년들의 불만을 관리합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리하지 않습니다. 흡수하죠. 흡수한다고요?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시민 제안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은 매일 수백 개의 제안을 올립니다. 저희는 인공지능으로 분류하고 담당 부서에 배분합니다. 평균 응답 시간은 24시간입니다. 하루 만에 답한다는 겁니까? 그럼 실제로 정책에 반영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에 청년 제안으로 만들어진 정책이 217개입니다. 올해는 300개를 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분노를 관리하는 나라라니.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는 더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불만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널을 만들어줍니다. 불만이 정책이 되면 분노는 참여가 됩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분노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스템. 이건 통제가 아니었습니다. 설계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데이터 센터로 갔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민원들, SNS 여론 분석, 예측 알고리즘.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위기를 예측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불만이 급증하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립니다. 담당 부서가 즉시 대응하죠. 정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85%입니다. 혼란은 예측됐고 분노는 관리됐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의 마음까지 데이터로 읽고 있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질서정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불안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완벽함은 때로 진실을 숨기니까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질서, 시스템, 데이터, 예측. 모든 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봤지만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완벽한 질서 뒤에 진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순응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질서가 너무 조용했다. 폭풍 전의 고요 같았다. 그리고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완벽한 질서의 끝엔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진짜 한국을 보려면 데이터가 아니라 인간을 봐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지세대 포럼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회의장 뒤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관찰자로서 말입니다. 회의장이 가득 찼습니다. 200명 정도 됐을까요?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정부 담당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포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접수된 제안은 총 47건입니다. 실시간 투표로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화면에 제안 목록이 떴습니다. 청년 주거 정책, 취업 지원 확대, 출산 장려금 개선. 참가자들은 스마트폰으로 투표했습니다. 3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거 정책이 1순위였습니다. 한 청년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28살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3년째 지하방에 살고 있습니다. 월세가 50만 원입니다. 월급의 절반이 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은 꿈도 못 꿉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정부 담당자가 즉시 응답했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의 평균 월세를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3년간 20% 상승했습니다. 청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입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부가 시민의 질문에 바로 답했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다른 청년들도 발표했습니다. 취업준비생, 프리랜서, 스타트업 창업자 모두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매번 즉시 응답했습니다.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몇몇 참가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한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살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정부를 믿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린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다만 시스템을 믿어요. 시스템을 믿는다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정치인은 바뀌지만 시스템은 남아요. 우리가 제안하면 시스템이 작동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시청 밖으로 나왔습니다. 광장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70대쯤 돼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죠.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노인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젊은이들이 달라졌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때는 거리로 나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컴퓨터로 써요. 데이터로 말하죠. 더 똑똑해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불만은 있지 않습니까? 노인이 웃었습니다. 불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우린 이미 배웠어요. 불만보다 협력이 오래 간다는 걸 말입니다. 어떻게 배웠습니까? 노인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배웠죠. IMF에서도 배웠고 코로나에서도 배웠어요. 혼자서는 안 돼요. 함께 가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협력이 오래 간다. 이 나라는 위기 때마다 이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문화가 됐습니다. 시스템이 됐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뉴스를 봤습니다. 긴급 속보였습니다. 인근 아시아 국가에서 대규모 폭동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시작됐습니다. 해적 깃발이 등장했고 건물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SNS를 검색했습니다. 실시간 트렌드를 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불안이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 대응 매뉴얼 공유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나라 돕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세상은 불타는데 이곳 사람들은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작은, 그러나 진짜 문명의 기적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저는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 하지만 시스템을 믿는다. 한국의 질서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진짜 힘은 통제력이 아니라 신뢰였다. 저는 지금 문명의 다른 형태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SNS를 보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의 새로운 해시태그가 떴습니다. 해적 깃발 챌린지. 해외에서 시작된 밈이었습니다. 청년들이 해적 깃발 사진을 올리며 정부에 항의하는 운동이었죠. 그리고 그게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청년들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적 깃발 사진, 불만을 담은 글들. 게시물 수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100개, 1000개, 10,000개. 저는 긴장했습니다. 한국도 결국 흔들릴 것인가? 다른 나라들처럼 거리가 불타게 될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정부 청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브리핑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브리핑룸에는 각 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청와대 위기관리실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담당자가 화면을 켰습니다. 해적 깃발 관련 게시물이 지난 24시간 동안 3만 건을 넘었습니다. 주요 이슈는 주거, 취업, 교육입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실장이 말했습니다. 진압 계획은 없습니다. 대화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진압이 아니라 대화라고요? 한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대규모 집회가 예고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실장이 답했습니다. 시민 자율질서단을 배치합니다. 경찰은 대기만 시키십시오. 저는 놀랐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경찰을 빼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수백 번 해본 것처럼 말입니다. 인공지능 모니터링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 데이터가 흘렀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여론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핵심 불만 3가지를 추출했습니다. 각 부처에 즉시 대응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주거 문제에는 국토부가, 취업 문제에는 고용부가, 교육 문제에는 교육부가 즉시 대응안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3시간이었습니다. 3시간 만에 정부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이제 시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담당자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부 공식 계정에서 발표가 나갔습니다. 청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긴급 청년 정책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구체적 대응안을 제시하겠습니다. SNS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들어주네. 빠른데? 일단 기다려보자. 분노가 기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통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설득을 선택했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시위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해적 깃발을 든 청년들도 보였습니다. 구호를 외쳤습니다. 주거 대책 내놔라. 일자리 보장하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폭력이 없었습니다. 건물을 부수지도 않았고 차를 뒤집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서서 외쳤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말입니다. 시민 자율질서단이 보였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위대 주변에 섰습니다. 진압하지 않았습니다.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화장실 있습니다. 물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귀가하실 때 대중교통 이용해 주세요. 저는 한 자원봉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시민입니다. 저들도 시민이고요.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이라고요? 시위대와 질서단이 같은 편이라는 겁니까? 오후 5시 시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10,000명쯤 모였을까요? 그들은 함께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6시가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집에 가요. 월요일 발표 보고 다시 모여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해산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최루탄도 없었고 물대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돌아갔습니다. 광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쓰레기도 거의 없었습니다. 청소 봉사자들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SNS가 폭발했습니다. 새로운 해시태그가 떴습니다. 코리아 스타일 레볼루션.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BBC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질서로 혁명을 진압한 유일한 나라. CNN도 보도했습니다. 한국, 평화적 시위의 새로운 모델 제시. 저는 호텔방에서 그 뉴스들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혁명조차 관리하는 나라를 말입니다. 그들의 질서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적었습니다. 세상이 불타는 동안 한국은 평화를 선택했다. 그들은 질서로 혁명을 막지 않았다. 혁명을 품었다. 내가 평생 분석하던 통제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나는 한 나라가 문명이 될 수 있음을 봤다. 한 달 후 서울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글로벌 위기 대응 정상회의였습니다. 유엔이 주최했고 혼란을 겪은 나라들이 모였습니다. 네팔, 마다가스카르, 인도네시아, 그리고 각국의 청년 대표단까지 초청됐습니다. 저는 옵저버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혼란을 끝낼 방법을 말입니다. 한국 측 대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청와대 위기관리실장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국의 시스템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3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시민 참여 플랫폼. 둘째, 실시간 데이터 분석. 셋째, 즉각적 현장 조정. 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3가지가 연동됩니다.
시민이 제안하면 데이터가 분석하고 정부가 즉시 응답합니다. 평균 24시간 안에 말입니다. 네팔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이론입니다.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한국 대표가 웃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라이브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모의 상황을 투입하겠습니다. 전국 동시다발 시위가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화면에 빨간 점들이 찍혔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주요 도시 10여 곳이었습니다. 자,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십시오. 인공지능이 즉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시위 규모, 핵심 이슈, 위험도. 3분 만에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각 부처의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담당자들이 대응안을 올렸습니다. 10분이 걸렸습니다. 이제 시민들에게 알립니다. 공식 발표가 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요구를 확인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응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화면 속 빨간 점들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20분이 지나자 초록색이 됐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청년에게 국가의 의제를 맡기느냐는 겁니까?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구질서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한국 청년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9살 여성이었습니다.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함께 설계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청년은 미래의 주인입니다. 미래를 설계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걸 지원하면 됩니다. 마다가스카르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국가를 운영합니까? 청년 대표가 답했습니다. 우리에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경험은 축적됩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때 한국 측 실장이 다시 나섰습니다. 논쟁은 충분했습니다. 이제 증명하겠습니다. 실전 훈련을 진행하겠습니다. 더 복잡한 시나리오가 투입됐습니다. 동시다발 시위에 가짜 뉴스까지 추가됐습니다. SNS에 허위 정보가 퍼졌습니다. 혼란이 극대화됐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짜 뉴스를 탐지했습니다. 즉시 팩트체크가 나갔습니다. 시민 자율질서단이 배치됐습니다. 각 부처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90분이 지났습니다. 화면 속 모든 점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네팔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도 일어났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대표도 결국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국제 언론이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폭동에서 프로토콜로. 한국 위기관리의 새로운 표준 제시. 혼란의 시대, 질서의 해법을 찾다. 회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이었습니다. 네팔, 마다가스카르, 인도네시아. 세 나라가 한국 모델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개방형 참여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시민 자율질서단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혁명은 수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서는 수출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논쟁은 길었지만 알고리즘은 짧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교범을 쓰기로 말입니다. 제목은 정했습니다. K오더. 한국식 질서 말입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혁명은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질서는 시스템으로 완성된다. 권력을 나누지 말고 책임을 나눠라. 이건 통제가 아니다. 설계다. 저는 과거의 교본을 덮었습니다. 미래의 교범을 펼쳤습니다. 밤새 썼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전파해야 할 방법론이었습니다. 세상이 이걸 알아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UN 본부 회의실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3개국의 성과 보고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네팔 대표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한국 모델 도입 후 시위 빈도가 60% 감소했습니다. 폭력 지표는 80% 급락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대표가 이었습니다. 시민 참여 플랫폼 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년들이 거리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도 보고했습니다. 정부 신뢰도가 30% 상승했습니다. 변화는 즉시 왔습니다. 저는 화면 속 그래프를 봤습니다. 모든 수치가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오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곳에 즉시 왔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멈췄습니다. 변화를 증언했습니다. 회의 후 저는 다시 서울로 갔습니다. 마지막 취재를 위해서였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시스템 뒤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 말입니다. 기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뭔가 더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동네 공원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민들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우리 동네니까요. 당연한 거죠. 지하철을 탔습니다. 젊은이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노인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젊은이가 답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늙으면 누가 양보해 줄 거예요. 순환이었습니다. 주고받음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 대학생들이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어려워하자 다른 학생이 가르쳐 줬습니다. 나도 어제 다른 애한테 배웠어. 이제 내 차례야. 지식이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엔진일 뿐이었습니다. 연료는 시민의 품격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한 이유는 사람들이 작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제도 위에 선 것은 시민이었습니다. 그날 밤 글로벌 뉴스 채널에서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K-오더 질서의 민주화. 전 세계 30개국에서 동시 방송됐습니다. 저도 인터뷰에 참여했었습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저는 30년간 혼란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질서를 배운 건 한국에서였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말했습니다. 하버드 교수, MIT 연구원, UN 사무총장. 모두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다큐는 마지막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SNS에서 새로운 상징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해적 깃발이 아니었습니다. 등대였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등대 말입니다. 청년들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해적이 아니다. 길을 비추는 등대다. 분노의 깃발이 사라진 자리에 희망의 등대가 섰습니다. 상징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후 UN 총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위기 대응 표준 프로토콜 제정. 제안국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이 기준이 됐습니다. 표준은 힘이 됩니다. 한국은 힘을 나눴습니다. 저는 교범을 완성했습니다. 200페이지였습니다. 제목은 K-오더 혼란의 시대, 질서의 해법.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0개국 언어로 번역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이걸 원하고 있었습니다. 책 마지막 장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을 배워라. 그리고 너희만의 것을 만들어라. 모방이 아니라 적용이다. 한국의 성공은 한국만의 역사에서 나왔다. 너희의 성공은 너희 역사에서 나올 것이다. 저는 후배 분석관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혼란을 두려워하지 마라. 질서를 배워라. 통제가 아니라 신뢰를 연구하라. 답은 이미 존재한다. 한국이 보여줬다. 제 마지막 조언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질서정연한 거리, 평화로운 사람들, 밝은 미래.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은 달라졌습니다. 공항 게이트 앞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전쟁의 냄새로 세상을 배웠다. 그러나 한국에서 나는 문명의 향을 배웠다. 폭동을 끝낸 것은 방패가 아니라 신뢰의 약속이었다. 총 대신 데이터였고 구호 대신 합의였다.
혁명은 뜨겁지만 문명은 오래간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겠다. 혼돈의 시대, 나는 한국에서 미래를 보았다. 한 나라가 시간을 이겼다. 문명이 됐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빛이 세계로 퍼질 거라는 걸 말입니다. 기술이 길을 열었고 시민이 길을 지켰습니다. 혁명은 끝났지만 진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한국을 국가가 아닌 문명으로 기록합니다.